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한 달의 약속, 평생의 사랑, 옛날 옛적. 조선 중종 때의 일이었어요. 경상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김병호라는 이름의 목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김병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솜씨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걱정이 있었어요.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듬직함을 느끼게 했고 얼굴마저 준수하여 마을 처녀들이 몰래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흑금을 흘릴 정도였답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함 하나만큼은 마을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대패를 갈고 끌을 손질하며 달이 중천에 떠야 비로소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자들 앞에만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또랑또랑하던 목소리가 벌벌 떨렸고 얼굴은 익은 감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아니, 제가 하며 더듬거리기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병호만 보면 처녀들이 다 도망간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 김병호와는 정반대인 사람이 이웃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귀돌이라는 젊은 목수였지요. 이귀돌은 김병호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입단만큼은 온 마을을 통틀어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이귀돌의 외모는 그리 볼품없었습니다. 키는 김병호의 어깨에도 못 미쳤고 얼굴은 마치 호박처럼 둥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마에는 어려서 넘어져 생긴 흉터까지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꿀이 발린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오늘 아침 해가 유난히 밝게 떴다 했더니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였군요.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습니다. 처녀들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얼굴을 붉히며 좋아했지요. 이귀돌은 23살 나이에 벌써 마을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금이었는데 정말 그 이름처럼 금같이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신금은 달처럼 하얀 얼굴에 버드나무 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금의 인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걸맞게 마음씨도 곱게 이를 데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아파 누워있으면 밤새 간병을 했고 집안 살림도 알뜰살뜰 꾸려 나갔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 이웃집 여인들이 수시로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참 세상일이란 알 수 없구나. 저런 못생긴 놈이 어떻게 저런 선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얻었을까? 할아버지들은 담배를 빨며 한숨을 쉬었고 할머니들은 꽃이 솥동에 꽂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귀돌의 달콤한 말솜씨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씨가 된다더니 저 녀석은 말로 여자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김병호와 이귀돌은 일감을 구하러 읍내에 자주 함께 갔습니다. 김병호의 뛰어난 솜씨와 이귀돌의 구변이 잘 어울려 둘이서 받는 일감이 제법 많았습니다. 김병호가 기술을 담당하고 이귀돌이 협상을 맡는 시기였지요. 자, 저희가 만든 가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정교한 조각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귀돌은 능숙하게 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읍내 최고 부잣집인 박진사 댁에서 큰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사의 외동딸이 한양의 벼슬아치와 시집을 가게 되어 혼수로 쓸 가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돌이 먼저 소식을 듣고 김병호에게 달려왔습니다. 병호 형님, 큰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혼수 가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장롱, 반다디, 경대, 함 등.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입니다. 김병호는 기뻤습니다. 요즘 일감이 별로 없어 걱정이었는데 이런 큰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둘이서 함께 하자꾸나. 박진사, 댁이면 품값도 후할 테고. 이기돌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지만 김병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받는 품값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게 어떨까요? 형님 솜씨는 좋지만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병호는 순진했습니다. 자신이 대부분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게야.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박진사 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만 해도 평범한 집 한 채만 했고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따로 있을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이기돌도 열심히 하는 척 했습니다. 관리인인 박서방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톱질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댁에는 예쁜 계집종 꽃순이가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박진사 딸의 시중을 드는 몸종이었는데 나이는 1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마치 인형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기돌은 꽃순이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형님, 저기 저 계집아이 좀 봐요. 참 예쁘지 않아요? 우리 집 신금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김병호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이나 제대로 하자. 괜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일하러 온 것이지 여자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이 귀돌은 달랐습니다. 박서방이 자리를 비우면 꽃순이 곁으로 가서 농담을 건넸습니다. 꽃순아, 오늘도 참 예쁘구나. 그 웃는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워. 처음에는 꽃순이가 피했습니다. 저리 가세요. 일이나 하시지. 왜 저를 귀찮게 하세요? 하지만 이귀돌의 달콤한 말솜씨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꽃순아, 너처럼 예쁜 아가씨가 왜 이런 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차라리 나와 함께 떠나는 게 어떨까? 내가 너를 귀하게 모셔주겠다. 꽃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이미 주인 어른께 몸을 맡긴 몸인걸요. 함부로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정말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귀돌의 감언이 설의 꽃순이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종으로 살아온 탓에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이귀돌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병호가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귀돌은 꽃순이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잠깐 바깥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나가서는 꽃순이와 몰래 만났습니다. 박진사는 김병호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 목수는 정말 솜씨가 뛰어나구나. 이런 정교한 조각은 한양에서도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이 모란꽃 조각을 보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가? 박진사는 매일 작업장을 돌아보며
김병호의 일솜씨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귀돌의 일솜씨는 형편없었습니다. 대패질은 고르지 못했고 톱질은 삐뚤했습니다. 하지만 이귀돌은 영리했습니다. 진사님, 제가 김병호 나리의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도구를 준비하고 재료를 나르는 일을 하지요. 큰 작업은 모두 김병호 아리가 하십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김병호가 주인장이고 너는 보조구나. 알겠다. 그래도 보조 역할도 중요한 법이니 열심히 하거라. 김병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터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 박진사님께 욕을 끼치지 않을 거니라며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김병호의 집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령을 보낸 사람은 마을의 박총각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빨리 오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병호는 마을에서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기침만 해도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였지요. 급한 소식을 듣자 김병호는 일도 제쳐두고 박진사에게 하루만 빠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진사님,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다 하니 하루만 다녀오겠습니다. 박진사도 김병호의 효성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어서 다녀와라. 어머니 병원이 급한데 어찌 일이 더 중요하겠느냐. 김병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2시간 걸릴 길을 1시간 만에 달려가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멀쩡하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위독하시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어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덕수야. 사실 거짓말이었다. 사실 이것은 어머니의 계략이었습니다. 김병호의 결혼 문제가 너무 걱정되어 좋은 배필감을 하나 구해두었던 것입니다. 마을 중매쟁이 기말이 좋은 처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 김병호가 일 때문에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니 이런 꾀를 낸 것이었습니다. 덕수야, 네가 너무 늦게 장가가서 어미가 걱정이 태산 같구나. 이웃 마을에서는 이미 너보다 어린 총각들이 다 장가가서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너만 혼자 이 모양이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느냐. 어머니의 말에 김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좋은 처자를 하나 소개받았다. 내일 만나보거라. 그 처자는 26살의 과부였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중매쟁이 기말의 말에 따르면 얼굴도 예쁘고 살림 솜씨도 좋다고 했습니다. 김병호는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사님께 약속드린 일인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이번에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느냐. 네가 한 달 안에 장가가지 않으면 이 어미는 너와 인연을 끊고 다른 사람을 아들로 삼겠다. 어머니의 호통에 김병호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중매쟁이 김말멈과 함께 그 과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날 장소는 시장 근처의 주막이었습니다. 김병호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중매쟁이
긴 말도 오늘은 꼭 성사시켜야 한다. 며 의기투합했습니다. 과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하려면 예단으로 은오십냥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집도 마련해 주셔야 하고 비단 옷 몇 벌과 금반지도 해 주셔야 해요. 김병호는 당황했습니다. 50이면 자신이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태도에서 진정한 마음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만 보였습니다. 아가씨, 그 조건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과부는 코를 귀에 걸었습니다. 과하다고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 청혼을 받는지 아세요? 김병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조건으로는 혼인을 할 수 없겠습니다. 김병호는 일어나서 주막을 나왔습니다. 중매쟁이 김할머니가 뒤쫓아 나와서 말렸지만 김병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병호에게 어머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문난 놈아,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까다롭게 굴면 평생 장가도 못 갈 것이다. 김병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돈만 밝히는 여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밥이 더 중요하다. 네가 이런 식으로 이상만 높이면 평생 혼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품고 다시 박진사 댁으로 돌아온 김병호는 평소와 달리 의기소침해 보였습니다. 대패질을 하면서도 한숨을 쉬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귀돌이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가요? 김병호는 한숨을 쉬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귀돌은 속으로 기뻐하며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것이지요. 형님,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제 아내 신금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신금이는 참 훌륭한 여인이지. 너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그런 미인을 아내로 얻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이기돌은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금이를 형님께 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잠깐만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형님이 신금이와 부부인 척하고 계시면 어머님도 안심하실 것 아닙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돌려받겠습니다. 김병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친구의 아내를 빌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형님, 이것은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형님은 어머님을 안심시킬 수 있고 저는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귀돌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꽃순이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아내인 신금이를 없애야 했습니다. 김병호에게 신금이를 맡기고 그 사이에 꽃순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금이가 그런 일에 동의할까?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신금이도 형님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분명 도와줄 것입니다. 이귀돌은 집으로 돌아가 신금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금아, 김병호 형님이 큰 위기에 처했다. 한 달 안에 장가를 가지 못하면 어머님이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단다. 신금이는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잠시 형님의 아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실제가 아니라 단지 흉내만 내는 거야. 형님께서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니 너를 불편하게 하시진 않을 거야. 신금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짜 이혼서를 써줄 테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하면 된다. 이귀돌은 미리 준비해둔 이혼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신금이는 김병호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이해했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한 달 만이죠? 그리고 김병호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물론이다.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박진사댁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정리를 조금 한 뒤 일을 이귀돌에게 맡기고 김병호는 임시 아내가 된 신금이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김병호의 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병호가 이런 예쁜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참 잘했구나. 신금이는 예의 바르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김병호의 어머니는 신금이의 단정한 모습과 공손한 말씨에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느냐. 정말 복받을 일이구나. 첫날 밤 김병호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신금이와 한 방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금 아가씨, 저는 바닥석에서 자겠습니다. 아가씨는 이불 위를 쓰세요. 신금이는 김병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이귀돌이라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라며 좋아했을 텐데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편하시지는 않을까요? 구석 바닥이 차가운데. 괜찮습니다. 원래 약속이 그런 것이니까요. 저는 평소에도 딱딱한 곳에서 자는 것이 익숙합니다. 김병호는 벽 한쪽에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신금이는 이부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귀돌과 함께 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신금이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세수물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김병호가 일터로 나가기 전에는 도시락도 싸주었지요. 서방님, 오늘도 몸 조심해서 일하세요. 도시락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요. 김병호는 이런 신금이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외에는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금이의 알뜰함과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병호가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바느질도 이렇게 잘하고 음식 솜씨도 뛰어나고 정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신금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저녁이면 김병호가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톱밥을 묻히고 땀에 젖어 돌아오는 김병호를 보며 신금이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귀돌은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집에 왔는데 김병호의 모습에서는 남자다운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빨리 들어오셔서 저녁 드세요. 신금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받으며 김병호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짜 부부였지만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그저 평범한 음식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네요. 밤이 되어도 김병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금이가 이불에서 잠들면 자신은 조용히 벽 한쪽에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어떤 날은 신금이가 잠든 줄 알고 몰래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여인과 진짜 부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신금이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병호의 혼잣말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귀돌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금이가 김병호의 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찢어진 곳을 정성스럽게 꿰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이런 일은 당연한 거예요. 아내의 도리이니까요. 아내라는 말에 김병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록 가짜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한편 이귀돌은 박진사 댁에서 꽃순이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호가 집에 간 사이 꽃순이를 설득해서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꽃순아,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꽃순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건 이미 해결했다. 내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다. 이귀돌의 거짓말에 꽃순이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순진한 그녀는 이귀돌의 말을 믿고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김병호와 신금이는 가짜 부부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귀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모든 것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병호가 갑자기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 말 못하던 김병호가 어떻게 저런 미인을 아내로 얻었을까. 하지만 신금이의 착한 성품을 본 마을 사람들은 곧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는 법이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김병호와 신금이는 서로에게 더욱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것이 임시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약속된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병호와 신금이는 둘 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말수도 줄어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신금이는 혼자 뒷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김병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고 계십니까? 신금이는 고개를 들어 김병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달이 예뻐서.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금 아가씨, 이제 곧 헤어져야 하는군요. 신금이의 말에 김병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귀돌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금이가 문득 이귀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져서 몰래 이귀돌의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집에 가보니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이웃집에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귀돌 말씀이세요? 그 사람 며칠 전에 젊은 꽃순이와 함께 어디론가 떠났어요. 밤중에 짐을 챙겨서 말이에요. 신금이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귀돌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김병호에게 빌려준다고 했던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지요.
신금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신 감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돌과의 인연이 끝났다면 이제 나는 자유로운 몸이구나. 그렇다면 신금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김병호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김병호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신금이는 용기를 내어 김병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병호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규돌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갔습니다. 김병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금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병호는 분노했습니다. 그 못된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믿고 따랐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신금이는 김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호님, 저는 이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부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김병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진짜 부부가 되면 안 될까요? 신금이의 고백에 김병호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저는 병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닷 구석에서 잘 필요도 없었지요. 김병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곧 기뻐했습니다. 우리 병호가 참 복이 많구나.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한 달 후 이귀돌이 나타났습니다. 꽃순이와 함께 도망갔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꽃순이는 박진사 댁에서 돈을 훔쳐서 나왔는데 그 돈을 이귀돌이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화가 난 꽃순이는 이귀돌을 때리고 혼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귀돌은 할 수 없이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신금아, 나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신금이는 차갑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김병호님의 정실 부인입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갔잖아요. 그 순간 우리 인연은 끝난 거예요. 이귀돌은 당황했습니다. 신금이를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김병호. 내 아내를 돌려줘. 김병호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신금이는 이제 내 아내다. 네가 버린 여자를 왜 다시 찾느냐?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원래 한 달만 빌려주기로 했잖아. 그 약속은 당신이 어겼소. 다른 여자와 도망간 순간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된 것이다. 이귀돌은 분노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받을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박진사댁으로 받은 품값 말이야. 김병호는 웃었습니다. 무슨 품값을 말하는 거야? 너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했잖아. 실제로 박진사는 김병호에게만 품값을 주었습니다. 이귀돌의 게으름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귀돌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화가 난 그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릴 테다. 김병호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알면 크게 화를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신금이는 당당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어요.
실제로 두 사람은 며칠 전에 마을 이장님과 유지들을 모시고 간단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합법적인 부부였지요. 이귀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금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귀돌,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당신은 저를 돈 때문에 이용했지만 김병우님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요. 저도 김병우님을 사랑합니다. 이귀돌은 할 수 없이 물러갔지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신금이는 김병우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김병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가진 거요? 네, 분명해요. 김병우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 도시로 나가서 일감을 구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병호는 한양에서 큰 일감을 받고 은효를 벌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 좋은 음식과 비단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에서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야, 거기서 돈 다 내놔. 김병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도적들이 더 빨랐습니다. 김병호는 절벽 끝으로 몰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에는 임신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우는 할 수 없이 깊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 소식을 들은 이귀돌은 기뻐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신금이를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금아, 김병호가 도적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너는 과부가 된 거야. 신금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귀돌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를 대보세요. 마을 이장님께 물어봐라. 관아에서 공식으로 벽보가 붙었습니다. 실제로 관아에서는 김병호가 도적에게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시체는 찾지 못했지만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지요. 신금이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귀돌의 다음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다시 합치자. 네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 절대 안 돼요. 서방님이 죽었다고 해도 저는 절대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신금이는 단호했습니다. 이귀돌은 화가 나서 계속 괴롭혔지만 신금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병호의 어머니도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신금이가 아들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힘을 냈습니다. 신금아, 우리라도 힘을 내자. 병호의 핏줄을 지켜야 한다. 신금이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힘을 냈습니다. 김병호가 남긴 돈으로 조심스럽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한편 이귀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금이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밤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이귀돌의 행동을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이귀돌, 이제 그만해라. 과부가 된 여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냐? 이장님, 저 여자는 원래 제 아내였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김병호의 아내 아니냐? 더 이상 괴롭히면 관아에 신고하겠다. 이장님의 경고에 이귀돌은 잠시 물러섰지만 복수의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 신금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김병호를 쏙 빼닮아서 보는 사람마다 아버지를 그대로 빼앗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김병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신금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희망이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이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이기돌은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신금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병호에 대한 사랑과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망이가 100일이 되던 날 집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신금아, 나왔다. 금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김병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이세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김병호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상처도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김병호였습니다. 신금, 여보. 두 사람은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김병호의 어머니도 달려와서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병호가 살아 돌아왔구나. 김병호는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깊은 강물에 빠져서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을 입어서 한 어부가 반년 동안 돌봐주었답니다. 강 하류에 사는 박 어부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의식을 잃고 있는 저를 건져서 정성껏 간병해 주셨지요. 김병호는 신금이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 희망이에요. 서방님을 닮아서 정말 예쁘죠? 김병호는 아들을 안아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아내와 태어날 아이였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김병호가 살아 돌아온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기돌만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복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었지요. 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을까? 이기돌의 신보를 아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결국 이기돌은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김병호와 신금이는 아들 희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병호는 이전보다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신금이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희망이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김병호는 아들에게 목수일을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희망아,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 신금이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아,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단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는구나. 김병호의 가족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김병호와 신금이는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부부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아 진짜 부부가 된 것이었지요. 이기돌처럼 교활하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었지만 성실하고 진실한 김병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성실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와도 서로 믿고 사랑하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도덕적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성실하고 정직한 목수 김병호는 겉으로는 소심하지만 그의 선함과 진심은 결국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져온다. 반면 교활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이기돌은 결국 속임수가 드러나고 패배한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정직과 덕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며 외모나 말재주보다 내면의 성품과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교훈을 전한다. 또한 진심 어린 마음과 선함은 때로 예상치 못한 행복과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귀 한 방에 인생이 바뀐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고에 해마다 이어진 가뭄이 이미 3년째를 넘기던 때였습니다. 하늘은 고운 말로 달래도 손에 피가 맺히도록 두들겨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아주 천천히 아주 메마르게 지나가게 만들었지요.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는 걷기만 했고 한낮의 햇볕은 장정을 주저앉힐 정도로 독했고 노는 거북등처럼 적적 갈라져 아예 곡식심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마을 개울은 말라붙어 버려 물 대신 먼지 구름이 날렸고 우물은 하루 한 바가지씩 줄어들더니 급기야 바닥을 드러내고는 물 대신 개구리 발자국만 남았더랬지요. 하늘이 노했나 보다. 사도가 덕이 없어. 그런 거지. 아니지. 지난번 동네 정자가 무너졌을 때 귀신이 나왔다잖아. 마을 어르신들은 모이면 하늘 탓, 윗대 어른들 탓, 귀신 탓까지 했지만 정작 제일 시끄러운 건 뱃속이었습니다. 꾸르륵 하고 울리는 그 소리는 동서남북으로 울려 퍼졌지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호리 섞은 죽 한 사발로 하루를 때웠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나무 껍질을 씹었고 주막집 술은 물이 없어 아주 조금만 몰래 만들 수 있었고 그마저도 기름기 도는 양반들만 겨우 마실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엔 오묘하게도 비와 가뭄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하늘이 찍은 것 같은 양반댁이 있었지요. 그 집은 수맥이 흐른다나요. 해마다 우물이 마르지 않고 장독대에 장은 향이 물어있고 닭이며 돼지, 개까지 살이 올랐으니 참 사람들은 이처럼 그 집 마님은 천기를 받아 태어난 여인이라며 입방아에 자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님이 사는 집을 악을 지나다가 하녀들이 내놓은 고봉밥에 고기 한 조각이라도 본 날엔 백성들 입에서 침이 절로 고였지요. 그 무렵 마을 어귀에 복천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본명으로 부르지 않았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놈이 복이 없어도 너무 없는 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똥밟은 복이라 줄여서 똥복이, 아이들은 복 터진 척하다, 터진 놈이라며 복이라고 불렀고 하녀들은 그 복 없는 놈 또한 하며 골목에서 쫓아냈습니다. 복이는 참 희한한 놈이었지요. 서당에서 글도 좀 배웠고 손재주도 좋아 돌멩이 하나 던지면 날아가는 새를 잡는 솜씨도 있었지만 일은 하기 싫다, 돈은 없다, 백도 없다. 그러면서도 허기진 눈빛과 웃긴 말솜씨 하나로 장터에서 어르신들의 국물 한 모음, 아내들의 김치 한 줄기 얻어먹고 연명하는 사내였습니다. 고기는 점점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됐고 급기야 하루는 마임 담장을 넘겨보다 마당 한켠에서 달기밥을 쪼아 먹는 걸 지켜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마를 짚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아, 저 달은 오늘 새끼 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혼잣말로 웅얼거리며 결심했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닭이라도 훔쳐서 죽 끓여야지. 마을 어귀에 똥보기가 팔빛을 머리에 이고 마임 닭장을 넘보던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게 되었고 어떤 이는 웃다 울게 되었으며 또 어떤 이는 웃으며 정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지요. 그 밝은 달 아래 보기는 운명을 건 결심을 합니다. 이 세상에 배부른 놈만 살려는 법은 없지 않는가? 배고픈 놈도 한 번쯤은 다급 한 그릇 먹고 자야 하지 않겠는가? 보기는 낮에 만대 갓을 지나며 하녀들이 달고 이를 뿌리는 걸 눈여겨봤고 그 닭장이
대청마당 끝자락에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문짝은 오래됐고 닭장 덮개는 대가지로 엮은 단출한 구조, 걸쇠도 허술한 게 야밤에 슬쩍만 해도 열릴 만한 구성이었지요. 닭 한 마리만 있으면 내일 하루는 든든히 지낼 수 있지. 거기에 죽이고 남은 건 고추장에 볶아서 보기는 눈을 반짝이며 담장 옆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람쥐도 울고 갈 실력으로 몸을 낮춰 담을 넘고 바람을 느끼며 고양이처럼 대청을 빙돌아 닭장 앞에 턱하고 엎드렸지요. 보기는 속삭였습니다. 이때 닭들아, 나 오늘 밤 그대들 중 한 마리만 빌려가겠소.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 가장 안쪽에서 자고 있던 닭이 눈을 번쩍 뜨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보기의 손등을 쪼아 물어버렸죠. 아이고야, 보기는 훔칫 놀라 손을 뺐는데 그 달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 보기의 가슴에 날개짓을 하며 이리저리 쪼고 찢고 쑤시고 야야야야야야. 닭이 왜 이리 독하워. 당황한 보기는 닭장 뚜껑을 급히 다 들여다가 그만 덮개를 놓쳐 닭 15마리가 동시에 튀어나와 마당 전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꼬꼬꼬 꼬꼬꼬꼬 쾅쾅 부드덕. 닭들이 날며 접시가 깨지고 바구니는 뒹굴고 장독대 위에 뚜껑도 덜컥하고 떨어졌지요. 고기는 도망치려다 빗자루에 걸려 넘어졌고 그때 마침 하녀 둘이 마루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마님, 도둑이요? 그 외침에 집안 하녀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포졸 대방까지 들이닥칩니다. 고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닭털 묻은 손으로 항복의 표시를 하며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요. 닭 한 마리만 달라 했을 뿐이요. 포졸이 보기를 어깨를 잡아 끌며 말합니다. 이놈, 닭 도둑이 아니라 닭한테 털린 도둑이로구나. 그때 대청에서 소리 없이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임이었습니다. 마님은 무릎을 꿇은 보기를 빤히 바라보다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한마디 하였지요. 이놈, 닭한테도 지는 도둑이 어디 있느냐. 도둑질도 소질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보기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마엔 닭발 자국, 까깃한 깃털 자국, 손바닥엔 닭똥이 묻어 있었지요. 그날 새벽 보기는 마을 앞 누티나무에 묶인 채 포졸의 책망을 듣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조롱하듯 물을 뿌렸습니다. 어이, 보기야. 달은 잘 주무셨나? 달이 보기보다 날쌔다더라. 내 평생 도둑이 닭한테 잡힌 건 처음 본다. 보기는 가만히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하, 이게 내 팔자인가? 도둑도 마음먹고 했는데 닭도 나를 우습게 보네. 닭장 사건 이후 고기는 꽤나 오랫동안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야 닭한테 쪼여서 들통난 도둑이니 수치로 치자면 조선 500년에 손꼽을 일이었지요. 그렇다고 이놈이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어느 날 고요한 달밤에 혼잣말로 짓거렸지요. 사람이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을 적겠소? 달은 날아다니 어려웠던 것이지. 장독이야 움직이기나 하오. 그저 거기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그리하여 보기는 조선 도둑질 역사상 두 번째 시도를 결심합니다. 표적은 양반 장독대, 그 중에서도 조청 단지였지요. 조청 한 숟갈이면 하루쯤은 입안에 단물이 맴돌 것이요. 그 단맛이면 달게 쓴맛도 있지 않겠어? 그날 밤은 기가 막히게도 달도 구름에 가렸고 바람도 잦아들었으며 하녀들도 안 채 건너방에서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보기는 담을 넘어 장독대 근처로 기어가듯 움직였고 반짝이는 조청 단지를 보는 순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그 유명한 꿀 같은 조청이란 말이지. 보기는 손끝으로 조심히 뚜껑을 들고 작은 배나무 수저를 꺼내어 슬쩍 한 숟갈 떠먹으려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야, 옹 하고 울었습니다. 보기는 깜짝 놀라며 수저를 놓쳤고 그게 바닥에 떨어지며 독소리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장독에 부딪혔고 그야말로 참사가 시작됐습니다. 궁, 우당탕, 쨍그랑, 철퍽. 보기는 그대로 조청, 단지를 끌어안은 채 뒤로 넘어졌고 그 충격에 장독 5개가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그 안에서 숙성 중이던 된장, 고추장, 간장, 술, 찌개미까지 전부 쏟아져 보기에 몸 위에 쌓이고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보기는 온몸에 찐득한 조청이 들러붙은 채 미끄러지고 구르고 자빠졌고 그 소리에 하녀들이 말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엔 포절까지 뒷담을 넘어 들이닥쳤지요. 이번엔 장독되냐. 이놈아. 나도 원치 않았소. 고양이 때문이요. 보기는 다시 느티나무 밑에 끌려가 묶였습니다. 그의 머리엔 조청, 어깨엔 간장, 무릎엔 된장, 무슨 반찬 마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장 담그는 것도 일이지만 저놈 보는 재미도 크다. 저런 놈은 차라리 우리 집에 두고 구경이나 해야겠어. 그날 이후 마을에선 보기를 두고 조청도둑 혹은 장독 깬 놈, 심지어 아이들은 된장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우물과 아낙네들은 물을 뜨다 말고 수군댔지요. 그 복이란 놈, 이번엔 장독에 처박혔다더라. 쟤는 조선도둑의 개막신 담당이라니까요. 그리고 보기는 스스로 땅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인생 훔치려다 얻어맞고 맛보려다 쏟아지고 웃기려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웃긴가. 장독대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도둑이라기보단 어느새 동네 웃음쯤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걔 또 못 깼대. 이번엔 장에 빠졌다더라. 된장, 고추장, 간장 다 한 몸에 바르고 다녔다니까. 이쯤 되면 보기는 대책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거꾸로 생각했지요. 이제는 사람들 이목이 장독에 쏠렸을 때다. 모두가 위만 볼 때 나는 밑으로 간다. 그의 다음 목표는 마님 안방의 밤참, 그리고 접근 경로는 마루밑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 훔치는 건 너무 뻔하다. 이젠 기다리는 도둑이 되어야 할 때지. 그날 밤 보기는 콩비지 한 사발을 우겨넣고 마님 뒷담을 넘어 슬금슬금 부엌 뒤편을 돌아 마루 입구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하녀들은 다들 잠든 듯 했으며 달빛도 흐렸습니다. 오늘이다. 오늘이 아니면 또 닭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기는 마루 입구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쏙 밀어넣었습니다. 그 마루 밑 공간은 낮게 깔린 먼지와 거미줄, 가끔 굴러다니는 온기조각까지 있었지만 보기의 이를 악물고 기어 들어갔지요. 고작 장독에 빠진 놈이 이 정도 춤이야. 하지만 문제는 점심때 먹은 묵은 콩비지였습니다. 처음엔 뱃속에서 바람이 살짝 돌더니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놈의 기운이 보기에 내장을 밀어 올렸지요. 안 돼. 참아야 한다. 보기는 배를 꾹 누르고 턱을 깨물고 입으로 음음소리를 내며 반기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방에서 마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이지? 보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항문에 힘을 주고 꾸르륵 하는 배를 부여잡았지요. 마침내 그가 이겨내지 못한 것은 붕 살짝 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웅장하고 약간의 습기를 머금은 그것. 그것은 그 마루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바람이었지요. 마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바람소리 같은데? 하녀 하나가 등잔불을 들고 마루로 나와 판자를 딸깍 틀었습니다. 그 순간 보기와 눈이 마주쳤지요. 눈은 초점 없고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보기는 마지막 자존심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으악, 귀신이요? 소리 지르며 하녀는 엉덩이를 찢고 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집안 장정들이 그 소리에 놀라한 채로 뛰어들어 보기를 마루 밑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장정들은 보기의 꼴을 보고 기겁했지요. 이놈아, 도둑이냐? 귀신이냐? 보기는 애써 말했습니다. 나 아직 사람입니다요. 그 와중에 마님은 보기를 마루 끝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이놈, 도둑질할 재주도 없으니 어찌 살겠느냐. 거참 가여운 도둑이구나. 그날 이후 보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된장, 고추장, 조청, 방귀, 닭털까지 겸비한 도둑계의 망신설, 아니 웃음 보다리가 되었지요. 보기는 마을에서 반기, 도둑 혹은 마루미 귀신이라 불렸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방귀를 끼며 소리쳤습니다. 풍! 복이 왔다. 숨겨라. 장도 깨진다. 어르신들은 그 말을 듣고 웃다 넘어졌고 우물가에선 아이들이 발을 구르며 웃었고 장터기에서는 아이들이 보기 흉내를 내며 풍! 장 깨진다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보기는 그날 이후 도둑질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늘 우물가 옆 평상에 멍하니 앉아있지요. 바지엔 여전히 루, 손톱, 밑엔 조청이 끈적였고 눈빛은 멍했지만 어쩐지 슬픔보단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도둑으로도 실패했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남은 건 웃음거리뿐이요. 그런 보기를 그날 밤 마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기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마님은 차를 따르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지요. 이름이 뭐더냐? 복천입니다요. 사람들은 똥복이라 부르지만 그 복천이 왜 자꾸 우리 집에 도둑질을 했느냐? 보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말했지요. 밥이 없어서냐? 아니면 웃기고 싶어서냐? 밥이 없어서요. 웃긴 건 계획이 없었습니다요. 그 말에 마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천아, 차라리 우리 집 머움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보기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마님, 저 같은 놈을 도둑질도 하루 이틀이고 장독대도 다 부었고 이쯤 되면 차라리 내 집이나 해라 이 말이지 하면 저를 거두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일단은 된장 발라놓은 그 팔꿈치부터 씻고 오너라. 그렇게 보기는 정식 머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똥보기가 머움 노릇을 한다고? 걔는 된장통에 들어가야 어울리는 놈이잖아. 그러게, 걔는 방귀로 밥 벌어먹는 놈이었는데. 하지만 보기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엔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고 낮엔 장작을 쪼였고 밤엔 장터까지 쌀을 나르고 비 오는 날엔 전막 끝 빗물 받으러
몸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둑질을 다시는 하지 않았지요. 그런 보기를 마님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장작을 쪼일 때,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 마당을 걸을 때, 그때마다 마임은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온기를 느꼈지요. 한여들은 수군댔습니다. 마님, 왜 자꾸 머움을 보십니까? 요즘 복천이를 자주 불러 쓰시네요. 그놈 또 방귀일까봐 걱정되시나봐. 마님은 그 말엔 대답하지 않았지만 보기를 부르는 호칭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복천이에서 복령이로 고쳐주었고 이놈에서 자네로 존대를 해주기 시작했지요. 한편 복령은 마님의 머움이 된 이후 사람 구실이란 게 뭔지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삽질도 제대로 하고 몸을 기를 때는 엎질러도 덜 흘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닭장을 넘보지 않았죠. 어느 날 복령은 대청마루 밑을 청소하다가 나무판 틈 사이에 끼어있던 조그만 책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겉은 때가 묻고 오서리는 다 해졌지만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천울의 사도비위 기록첩 복령은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헐값 곡식 매입, 상남 요용, 매관 매지까지 이건 그냥 보관만 해도 목 날아가는 물건인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이 말없이 다가와 복령의 어깨 너머 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그거 내가 쓴 것일세. 복령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 마님께서요? 그래, 사또가 무슨 짓을 하는지 평소 아래 사람들 시켜 차곡차곡 기록했지. 복령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네, 서당에서 글을 좀 배웠다 했지? 예, 몇 해 배우긴 했습니다요. 그럼 됐네. 자네, 그냥 머슴 노릇만 할 사람은 아니야. 마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책자를 덮고 말했습니다. 복령이 우리 사도 한번 골탕 먹여보지 않겠는가? 그 무슨 말씀인지요? 조금 기다려보게. 내 준비되는 대로 자네를 쓸 것이니. 그리고 며칠 뒤 마임은 복령을 대청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복령, 이젠 수업을 시작할 때네. 무슨 수업이요? 이번엔 양반 수업이요. 복령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님, 제가 닭장에 처박힌 점만 셋이다요. 양반은커녕 닭장수도 안 어울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복령이 도련님 되는 수업을 하는 것이지. 대신 마지막 시험은 사도 앞에서 보는 걸세. 그 말에 복령의 뒷덜미가 쭈뼛했습니다. 사또요? 저번에 저를 장독 깬 죄로 곤장 때리려 했던 그 사도요? 바로 그 양반이네. 이번에 우리가 시험 칠 것이네. 그날 이후 복령은 하루 3끼 대신 하루 3번 절을 연습했습니다. 턱은 당기고 눈은 부드럽게, 말끝엔 하옵니다. 붙이고 반기는 참을 것. 마님이 직접 고운 도포를 내주며 덧붙였습니다. 이걸 입고 도련님 행세를 하게 가서 말하길 한양의 단양복시 가문에 서자라 하고 사석에, 그리고 그 뒤엔 우리가 준비한 문서를 툭 사도코 밑에 얹어주면 그 양반 혼쭐 나는 거지. 며칠 후 마님은 일부러 장터에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들었어? 한양에서 귀한 도련님이 이 고을에 내려왔대요. 복시 가문이라는데 얼굴도 반듯하고 글도 줄줄 읽는다 하더라. 그 말에 토도 귀도 번쩍되었습니다. 복시 가문, 한양의 단양 복시? 그건 꽤 높은 집안 아닌가? 사도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복령을
저녁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토택사랑 기름진 음식이 상다리 휘어지게 올라왔고 향도 피우고 비단 자리까지 깔렸습니다. 사또는 복령이 도포자락 휘날리며 들어오는 걸 보고 딱 하고 일어섰지요. 바로 복령 도련님이시구려. 복령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한양에선 자주 듣던 이름입니다. 사또는 입이 귀에 걸려 말했지요. 하하, 이 고을에 좋은 병판이 돌아다니고 있다니. 과찬이요? 그 순간 복령은 눈을 살짝 지켜뜨며 말했습니다. 허면 이런 문서가 돌아다니는 것도 과찬이겠지요. 그러더니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탁! 사도가 문서를 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고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 문서에는 사도가 마을 백성들을 헐값에 사들였고 그걸 한양 상인에게 비싸게 넘긴 증거, 그리고 그 금액을 관아가 아닌 자기 창고에 숨긴 기록까지 적혀 있었지요. 사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죠. 이건 도대체 어디서? 복령은 잔잔히 웃으며 도포 자락을 휘날렸습니다. 우리 복시 가문은 소문 하나에 예민하죠. 사또 나으리, 이 고을에선 그저 조용히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사시지요. 사도는 갑자기 허리를 90도 숙이며 말했죠. 복령 도련님, 혹여 이런 말씀이 한양에 돌아가 전해지면 복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짓다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사도는 열병이라도 난 듯 밤새 땀을 흘렸고 포졸들 사이엔 이런 말이 돌았답니다. 사또가 요즘 복령 도련님만 보면 허리를 굽히대. 그 양반이 더 높은 양반 같더만. 며칠 후 마님은 복령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네. 이번엔 방귀도 안 끼고 문서도 똑부러지게 건넸고. 복령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요. 근데 사도땀 흘리는 거 보니 원수를 갚는 것 같아 통쾌했지요. 그게 진짜 양반놀이일세. 복령. 칼 들지 않고 웃으며 이기는 것. 그날 이후 복령은 마을에서 진짜 양반으로 통했습니다. 아이들은 복령을 보고 따라 외쳤습니다. 복령 도련님 나가신다. 사도도 모시긴 도련님이다. 장터 안내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그 양반은 진짜 인물났어. 된장에 빠졌던 놈이 이젠 사도를 굽혀. 그리고 마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령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북천 똥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임된 마음에서 도련님으로, 웃음거리에서 양반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지요. 마을 장터에선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옛날에 다한테 쪼였대. 복령 도련님 지나간다. 방귀 숨겨라.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양반, 지금은 도련님이야. 웃기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야. 웃음만 잃은 자가 결국 이긴다니까. 그 무렵 여전히 간문은 계속됐습니다. 하늘은 이뤄졌고 구름은 한 점 없고 눈바닥은 금이 가고 장터에서는 말라붙은 미역조차 구경하기 힘들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언제쯤 비가 오려나. 하늘도 말랐나 봐요. 그 와중에도 복령은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르신, 항아리 들어드릴게요. 어이, 아이, 손잡고 건너가시오. 그는 멍석을 깔았소. 도둑질 대신 발품을 팔고 방귀 대신 웃음을 나누고 말장난 대신 진심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날 마님이 복령을 불렀습니다. 대청 끝에 차 두이 놓여 있었고 마님은 한 잔을 건네며 말했지요. 복령?
자네 참 별난 사람이요. 별나단요. 저는 원래 방귀나 끼던 놈인데요. 허허, 그 방귀 때문에 자네가 여기까지 온 거지. 복령은 자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마님, 왜 저 같은 놈을 거두셨습니까? 마님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마루 밑에서 나온 잔네의 얼굴, 먼지가 묻고 눈은 동그해지고 그 와중에도 죄송합니다 하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 그게 이유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내가 웃었네. 진심으로 정말 오랜만에 웃었지. 복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지요. 마님, 저 사람 된 걸까요? 사람이라는 게 머슴이냐, 양반이냐가 아니라 자기 밥값하고 남을 웃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서서히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얀 번개가 멀리서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복령은 대천 끝에서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마님, 저거 보이십니까? 번개불, 바람, 그리고 비 냄새요. 그리고 이내에 첫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러더니 퍼붓듯 하늘이 열리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뛰쳐나왔고 아이들은 벌거벗은 채 창독대 사이를 뛰었고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며 울었습니다. 마님은 대청에 서서 말없이 비를 바라보았고 공룡은 우물가로 뛰쳐나가 팔을 벌리며 외쳤지요. 이게 다 내 덕이요. 하늘이 내 인생 전환을 축하해 주는 거요. 그러고는 갓도 벗어던지고 빗물 속에 누웠습니다. 하녀들이 말렸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요. 그냥 놔두게. 지금 저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니까. 며칠 뒤 사람들은 복룡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 참 사람이 됐구먼. 이젠 도둑질 안 해도 될 만큼 빛나. 어쩌면 사도보다 더 양반 같아. 그리고 아주 가끔 비 오는 날 저녁 장독대 근처에서 작은 방귀 소리가 나면 마님은 대청에 앉아 가만히 차를 마시며 웃곤 했답니다. 아직도 그놈 조청 냄새가 나는구먼. 그 말에 복령은 뒤편에서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귀도 사람 소리요. 이 이야기는 실패와 웃음을 통해 인간의 삶과 사회의 부조리를 동시에 보여준다. 보크천은 연이은 실패로 마을 사람들에게 동복이라 불리며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의 끈기와 재치는 결국 기회를 만들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평민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양반가를 대비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보크천이 부인에게 발탁되어 복령이 되어 성장하고 관청의 부패를 폭로하는 과정은 노력과 배움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내린 큰 비는 변화와 공정함, 희망을 상징하며 이 이야기는 실패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한다.